두 번째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려볼 텐데, 사실 투자, 시황 뭐, 우리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또 전망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실 텐데,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ETF 얘기를 제가 줄창줄창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메타버스도 줄창줄창 얘기를 했는데 이미 많이 왔잖아요. 근데 저의 단점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빨리, 뭘 좀 빨리 보고 빨리 하는 편이고요. 진입도 빠르고, 그래서 고생을 좀 하는 편이고, 나오는 것도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좀 더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제 고점이지 않을까 하는데 좀 더 오르는 경우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 다음은 뭘까? 지금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 얘기만 해주지. 그 다음은 왜 자꾸 IT 반도체 얘기해? 뭐 이러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저는 다음을 볼 때 AI를 보고, 그리고 반도체를 보고, 시스템 반도체를 보고 저는 투자를 하겠다. 이제 앞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저쪽을 먼저가 들어가 있으면 고생할 수 있잖아요. 요의 기간의 차이와 시황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 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를 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는데 다 따라오시면서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의 시험관이나 투자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화면 하나 보다 좀 이따 보자고 하는 화면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이 화면을 보면요. 이 위에 있는 이 주황색 화면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요 파란 화면이 연준의 총 자산이에요. 무슨냐면 채권에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에요. 채권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시중에 그만큼 돈을 뿌렸다는 거, 유동성을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2000년도에 8%까지 이렇게 있었던 금리가 쭉 내려와 가지고 있다가 2004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5%까지 금리 인상했어요. 이렇게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곧바로 글로벌 금리 위기를 맞았습니다. 금리 인상을 5%까지 하니까 부동산에서 막 그 레버리지 일으켜서 집을 산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폭락한 게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급락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우리나라 지금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해.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우리나라 왜 있습니까? 위험한데 미국으로 자금 빼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든요. 미국이 막 한 3% 올린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높아야 되니까 3.5, 4% 막, 또는 대출금리는 주담보 대출금리는 그보다 더 높을 거니까 뭐 5%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위험, 부동산발 가계부채 위험이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금리가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서 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위기가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제로금리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해서 2018년까지 2.5인가 2.75%까지 올렸어요. 요 시기 동안 우리 시장이 하락을 했죠. 2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팬데믹 맞으면서 작년에 또 제로금리 만든 거예요. 이제 이걸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다음 파란 색깔 보세요. 이게 지금 과거에 1조 달러 이하로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급격하게 시중에 벤 버넌키가 헬리콥터 베이드라고 그랬어요. 돈을 막대하게 뿌렸죠. 돈을 어디서 만들어서 뿌렸냐? 채권을 산다는 거죠. 채권을 사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달러를 찍어서 뿌려댔어요. 그때 벤 버넌키가 헬리콥터 벤이라고 그랬거든요. 헬리콥터 벤이 돈을 얼마큼 뿌렸을까요? 1조 달러 정도 더 뿌려가지고 2조 달러에서 2.75조 달러 요 정도였어요. 그게 헬리콥터 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보세요. 금리 인상을 하는 2016년도부터는 여기 이게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유동성을 회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팬데믹을 맞고 나서 3조 달러에서 지금은 7조 달러예요. 이때 헬리콥터 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뭘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건 뭐 그냥 로켓으로 쏜 건가요? 그냥 돈을 그냥 먼저 뿌려버린 건가요? 이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도 코인 가격이 오른 것도 주식상 오른 것도 모든 자산이 오른 거는 다 이것 때문인 거죠. 사실은요. 사실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러다 보니 이걸 인제 줄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줄이겠어요. 금리 인상을 해서 금리 인상도 하고 그리고 채권에서 인제 채권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거 팔고 그러면서 총 자산을 줄여 나가는 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총 자산을 줄여 나가는 동안 시장은 크게 출렁거렸다는 거죠. 이게 또 '내년도에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론적인 바탕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론 바탕이 이거 사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항상 걱정됩니다. 이런 걱정을 우리가 앞두고서 2021년 연말과 202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갈 수가 있겠어요? 전체 지수가 대형주가? 이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진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금리 인상하면 결국은 하락할 건데 미국이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금리 인상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 2016년 2017년 이렇게 반등 줬다가 2018년, 2019년 2년 동안 내리하라 그랬잖아요. 금리를 올리는 동안 빠지는 게 아니고 금리 올리고 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야 이게 미국 금리 올리면 우리도 금리 올리고 그러면 가계부채 위험이 있고 부동산도 위험이 있고 주식시장도 위험이 있고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기본적인 근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안 빠진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한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의미와 그리고 어떤 섹터에서 나는 그 안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거래를 해야 될까?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요런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2022년 기업이익 전망과 관련 섹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코스피의 올 연초에 멀티플 PER이 15배 정도였어요. 주가 급등했을 때, 삼성전자 급등했을 때요. 15배였어요. 근데 기업 이익이 전망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기업 이익의 전망이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약 10.4배 정도뿐이 안 돼요. 10.4배, 5배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이 전망이 하향이 되고 그리고 지수가 하락했던 것은요.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경기가 좋고 기업이 계속 좋아지면은 애널리스트들의 눈높이가 점차로 높아지고 경기가 하향 다운될 것 같고 그리고 기업이익이 줄어들 것 같으면 그들의 컨센서스가 계속 낮아지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순이익 전망을 코스피 순이익 전망을 약 188조 정도로 봤어요. 근데 최근의 전망은 175조에서 180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반영하면서 지수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 반영하면서 지수가 떨어져서 PR이 10.5배 정도뿐이 안 됐다는 얘기는 다 반영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년도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봤을 때 기존의 2022년도의 컨센서스는 190조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게 전망치가 계속 눈높이가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175조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하향돼서 175조, 180조 정도,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마 이거는 맞을 거예요.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도에 전망을 175조 정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는 똑같잖아요. 올해와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지수가 현재 여기 있으면 지수는 한 10.5번이 안 되니까 뭐 상당히 반영이 됐고 그냥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으니까 뭐 이 정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시장은 좀 빵수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져서 2,600 간다, 2,400 간다, 2,000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가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시스템 위기가 벌어져야 돼요. 우리 1997년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 국가가 디폴트 된다든지 아니면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 시스템의 디폴트가 발생이 돼서 금융 시스템이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서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 붕괴가 되면서 시장이 하락한다든지 이런 위기가 발생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기가 발생됐고 위기가 발생되면은 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짧게 갑니다. 경험상으로 볼 때 아주 짧게 가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 그런 위기가 발생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전제가 사실은 좀 웃기긴 합니다. 죄송스럽지만 그 전제가 될지 안 될지 우리 모르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위기는 불확실성이에요. 그건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거니까 걔는 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리스크 안에서 봤을 때 그러면 한 175조라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수가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참고로 2007년도에 시장이 2000포인트를 찍었을 때 1000에서 200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왔을 때 코스피의 이 순이익이 62조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2607포인트 역사적 신고조를 찍었을 때가 141조였어요. 지금 175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2000년도에서 2010년도의 10년간 평균은 약 10조 원 정도, 50조 원 정도였고요. 이익이 2010년에서 2020년도는 평균이 약 90조 원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의 추세로 보면은 지금 내년도에 전망이 하향되는데 175조를 보잖아요. 만약에 정말 극한 상황으로 내려간다면 150조? 만약에 위에 좋게 본다면 250조? 한 200조 정도에서 이제 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론적? 아니면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수는 2000 간다 뭐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41조일 때 2600포인트였으니까 지수는 한 2800에서 또는 저 위로는 한 3500 이 정도의 선에서 3000포인트 전후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라고 앞으로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면 2022년도에는 또 2023년도는 포워드 반영을 좀 할 텐데 예상 순이익을 180조에서 200조 사이 한 190조를 놓고 봤을 때 멀티플 PER을 10배에서 12배 사이를 보고 이 멀티플을 더 주냐 안 주냐는 환율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좀 빼겠고요. 그랬을 때 최단위 180조에 10배로 보면은 지수는 한 2657포인트 정도 되고요.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190조 정도에서 200조 사이에서 12배 멀티플 12배를 보면 3540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너무 러프하잖아요. 근데 중간값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보니까 그 사이에 중간값 190조로 계산을 해봤더니 2804포인트에서 3365포인트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게 금리 인상하고 시장이 불안하긴 하지만 위기의 상황이 닥치는 뭐 지금 어떤 한간에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 붕괴된다, 자산 시장 붕괴된다, 주식시장 붕괴된다. 그걸로 인한 가계대출의 위기가 시스템 위기가 발생된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시스템 위기가 만약에 발생을 해서 지수가 만약에 2000 갔어요. 그 다음에 반등 어느 정도까지 줄까? 2800원 보고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리즈너블한 어떤 근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정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한번 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말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더 해야 되는데 내년도 전망을요. 그냥 오늘 그냥 가볍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2021년 국가별 수익률을 보면은 가장 높은 국가들의 순위를 봤더니 미국, 인도, 프랑스 순이었고요. 하위는 신흥국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한국과 중국이 안 좋았어요. 이건 한국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연초 지수하고 연말 지수하고 비교해서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 업종별 수익률을 봤더니 가장 많이 오른 쪽은 미디어, 기계, 은행, 철강, 비초금속 쪽이 올랐고요. 하위는 어디냐면 건강관리, 반도체, 자동차, 상사, 디스플레이, IT, 가전 이쪽이 좀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이 좀 어두워지고 있네요. 그냥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끊기가 좀 그래서 잠깐 끌었다 할까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좀 끌었다가 좀 할게요. 과거에 이제 순위 고점 후에 다음에는 이익 성장률이 정체됐는데 지금 좀 말씀드려볼게요. 2021년도에 순이익이 굉장히 좀 높게 봤잖아요. 근데 내년도에 낮게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낮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어땠냐?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약 10% 정도가 내외가 신고가를 냈다. 이 얘기 뭐냐면 개별 종목 장세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이 정책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떤 게 좋을 것이냐라고 판단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익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 대비 이익 성장률이 높아지는 그런 쪽을 찾아봐야 된다. 그런데 시장 대비 이익 성장이 높아지는데 시장의 테마에서는 벗어나 있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소외 종목을 섹터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즉 소외되지 않은 섹터들에 있는 것 중에서 시장 전체의 이익의 증가율보다 좀 높아지는 그런 쪽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냐? 이건 제가 써놓은 게 아니고 이제 보고서들을 제가 참고를 해서 봤더니 자동차, IT, 소프트웨어, 가전, 건설, 기계 이런 쪽이다. 이거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밝아져서 지금 뭐가 좀 잘못됐었나 보네요. 그냥 그대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강세 섹터의, 즉 테마의 변화의 흐름을 여러분께 한번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걸 재밌어 해요, 되게. 그리고 실제로 투자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좀 고생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형님이 하는 거는 종목을 얘기하면 갖고 있으면은 결국 많이 오르기는 하는 것 같더라. 근데 갖고서 맨날 개고생해야 돼. 이런 표현 별로 저한테 칭찬은 아니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활발하게 해서 막 거래하면 좋겠는데, 항상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습관인 거예요. 증권사 직원으로 있으면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방송을 하면서 자꾸 방송 자료 준비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하고 전체 시황 속에서 그 다음은 뭔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도 메타버스를 참 한동안 좀 큰 목소리로 떠들고 다녔는데, 뭐 메타버스는 실체가 없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또 개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잘 맞추긴 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지금 막 내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 다음은 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예전부터 투자하신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15년도에는 제약바이오가 10배씩 올랐어요. 화장품도 10배씩 올랐습니다. 오르면 10배예요. 그 섹터에 강세 섹터가 되면. 2016년도에서 27년 동안 IT 반도체의 소부장 부품주들, 소부장들이 10배 올랐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때 하신 분들이요. 아마 최근에 하신 분들은 이런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8년도에 시장은 하락을 했어요. 그때 남북경협주가 5배에서 10배 사이. 얘네들은 아주 세진 않았어요. 10배 간 게 몇 개 없고요. 대부분 한 5배에서 6배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2019년도에 5G 무선통신 10배 올랐습니다. 이때 진짜로 10배씩 올랐어요. 시장은 하락을 했지만 10배씩 오른 섹터가 있었어요. 작년에 2020년도에 시장이 폭락했다가 올라오는 사이에 코로나 관련 진단, 시약, 그리고 마스크, 이런 언택트, 이런 종목들 10배씩 올랐습니다. 이때도. 그리고 2021년 올해에 전반적으로 밑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원자재도 올랐다가 반도체도 올랐다가 원자재, 그래서 원자재 빅사이클 얘기하고 자동차 빅사이클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 많았지만, 아마도 끝나고 나서 올해 연말 돼서 또 내년도에 내년도에 작년은 올해잖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야, 그때는 메타버스가 제일 셌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지금 윈메이드는 현재 10배 갔어요. 10배씩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그렇게 거래하는데, 내년도 2022년도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뭐가 될까? 나도 10배를 잡아봐야 되는데? 10배 잡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사실 그래야지 10배가 나긴 나요. 근데 그때 딱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는 보고할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하다가 이거 너무 세서 난 좀 눌림목에 사야지, 좀 기다렸다 사야지, 이러면 나중에 이제 막 몇 배 가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아마 주 투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에브리바디의 고민입니다. 이거는 저도 똑같고요. 그래서 항상 다음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죠. 메타버스가 사실은 올 3월에 한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요번에 ETF 형성이 되면서 얘기가 많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메타버스의 상황은 옥석 가리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플랫폼이 아닌 데는 이제 같이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요번에 한 10월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2개월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2-3개월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의 시대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메타버스에 딱 국한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코인도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안정화되어 좀 되고 있죠. 지금 소위 말하는 토큰, NFT 이거 처음 우후죽순 막 나오잖아요. 나중에 또 한번 철퇴를 맞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다가 또 안정화되겠죠. 이런 과정을 겪을 거라고 보는데 그 모든 것에 통틀어서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움직일 건데 왜 그럴 거고 어떤 쪽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냐를 지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화면 보세요. 여기 세로로 이거 S&P 500의 차트입니다. 세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고요. 여기는 코비드19의 위기였습니다. 팬데믹 위기였어요. 위기 때 폭락을 한 번씩 했습니다. 폭락을 한 번 했어요. S&P 500이 2009년도에 666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4,800포인트 정도 와 있습니다. 어마하게 올랐죠. 700포인트라고 쳐도 75, 35, 76에서 42, 77에서 49, 7배. 와, 지수가 엄청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00년도에 IT 버블이 있었죠. 그 시대에 인터넷 기반의 기술이 부흥하던 시기였어요. 인터넷이 최초 태동하던 시기였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또 그때 인터넷을 막 한다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있는 기업들이 많냐? 아니에요. 거의 상폐된 게 더 많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오늘날 정말 큰 기업이 빅테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그 다음에는 이 기술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생겼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IT 버블 위기가 생겼다고 IT가 전부 다 IT는 끝나고 자동차 시대로 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기술의 발전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인터넷 기술 기반의 산업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인터넷이 있었으니까 페이스북이 가능하죠. 인터넷이 있었으니까 스마트폰이 가능하죠. 인터넷이 있었으니까 넷플릭스가 가능하죠. 인터넷이 있었으니까 전자상거래인 아마존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하드웨어가 마이크로소프트이고 인텔이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삼성전자가 얘네는 하드웨어인 거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이 부흥한 시대가 2010년도에 있었던 10년의 사회였고 그래서 생긴 게 빵이에요. 그렇죠? 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2021년이에요, 지금요. 작년에 팬데믹이 있었어요. 2021년부터 있는 2020년대 시대는 뭘로 가져갈까를 고민하는 게 투자자로서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소위 4차 산업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4차 산업시대가 빨라진다라고 표현하면서 언택트 시대에서 컨택트로 가는 게 아니고 컨택트와 언택트가 결합하는 시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게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올해 봄에부터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시대적 흐름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된 건데 이것은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메타버스는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앞으로는 신기술 인터넷 기술 기반으로 산업이 부흥했는데 그 산업이 부흥한 거 예를 들어 볼게요. 페이스북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엄청난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숙 단계에 간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타라고 그러잖아요. 애플 엄청난 진짜 한 시대를 풍미했어요. 성숙된 단계 왔잖아요. 왜요? 스마트폰이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은 줄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게 필요해. 그래서 얘들이 얘기하는 게 애플카를 얘기하잖아요. 애플카를 얘기하잖아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반도체 칩 한다고 하잖아요. 알리바바가 뭐라 한다고 해요? 지금 칭화윤리를 지금 인수한다라고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반도체 진출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표현이 뭐냐면 지금 성숙 단계에 들어가서 빅테크가 된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가는데 새로운 산업으로 갈 때는 초연결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애플카에서는 여태까지 애플이 만들었던 아이폰의 기술들이 연결되어서 애플카를 구현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페이스북은 메타를 구현하면서 페이스북에 있었던 기본 바탕을 가지고 구현할 거라는 거죠.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 시대에 딱 스타트하면서 그 맛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초연결의 맛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그 메타버스 안에 게임주가 당장 구현할 수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코노믹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먼저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엔터가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콘텐츠가 치고 나간 거잖아요. 나중에 뭐가 될까요? 메타버스 구현이 뭐가 될까요? 금융 되겠죠. 학습, 교육 되겠죠. 공정자동화 되겠죠. 사무자동화 되겠죠. 이제 그렇게 가는 것 중에 먼저 애들이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자 끝이 메타버스는 게임이야. 메타버스는 NFT야. 이게 아니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조금 보수적인 좀 투자를 좀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시대를 가는데 이런 초연결의 시대에 가는데 소프트웨어들은 콘텐츠들은 지금 좋지만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면은 그냥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치열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초연결 시대, 메타버스 시대를 구현하는 그 하드웨어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 글라스도 하고 광학 안경이 글라스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뭘 얘기했지? 헤드셋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웨어러블 칩들 뭐 그것이 뭐 손에도 하고 뭐 옷에도 하고 이런다잖아요. 이런 하드웨어들이 될 건데 그런 하드웨어들이 되는 거에 기반에 뭐가 들어가면 막대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환경과 AI 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주도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내년 얘기잖아요. 지금 당장은 당장 하는 거 게임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 방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말에는 지금 하시는 거 그대로 하시고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요. 다시 한번 그거 가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보면은 섹터의 변화를 잘 생각해 보세요. 2015년도에 제약주, 화장품주 상투에 사가지고 아직도 못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2010년도에 IT 반도체 사가지고 얘네들은 기회를 줬어요. 다행히. 얘네는 뭐냐면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남북 기업주 사가지고 아직 물린 사람도 있고 5G 무선통신 사가지고 아직도 물려있는 사람도 있고 작년에 언택트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서 산 종부터 물려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시대를 이끌고 그 시대에 가장 각광받았다라고 시장에서 모두 다 알려져 있는 섹터와 모두 다 알려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장기 투자의 개념이라는 거는 다음에 올 시대에 부응하고 각광받을 수 있는 어떤 섹터, 거기에 있는 주력의 종목, 기술력 있는 종목을 내가 지금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거죠. 분할 투자를 하던 저축하게 투자를 하던 장기 투자하는 거죠. 지금 모두 다 에브리바디 알고 있는 기업을 투자할 때는 장기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에 어떤 게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화면 보여드린 건 S&P 500이에요.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코스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이건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세로로는 외환위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고 그 다음에 팬데믹이에요. 전체적으로 인터넷 기술의 부흥의 시대가 있었고 인터넷 기술 기반의 사업 부흥의 시대가 있었고 새로운 초연결의 시대에 간다는 전체적인 흐름은 전 세계가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요. 외환위기 전에는 500, 1000에 있다가 외환위기 맞고 나서 277까지 갔었죠. 이렇게 위기가 있다가 500에서 1000포인트까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있었냐면 7년 동안 있었나요? 2007년도에 고점을 찍었으니까 아니네요. 5년 동안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여기서 뛰기 시작해서 2000포인트를 2007년도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계속 좋았으면 될 텐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버렸어요. 다시 1000포인트 갔습니다. 그래서 500포인트와 1000포인트 사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이것을 돌파하는 극복하는 계기는 외환위기가 있었고 새로운 시대가 부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러다가 2000에서 20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또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500에서 1000포인트 있다가 100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 계속 있다가 그러다가 2017년도에 IH가 신고지수를 내면서 2607포인트 신고지수를 한 번 더 찍었어요. 이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뭐랄까요. 10년 단위로 봤을 때 그 말의 위기를 겪고 헤매다가 한 6, 7년 지나서 신고지수를 찍고 말에 가서 또 위기를 겪고 헤매다가 또 6, 7년 지나서 신고지수를 찍고 또 위기를 겪고 또 반등해서 헤매다가 뭐 이러고 만약에 이대로 똑같이 가면은 지금부터 2021년부터 몇 년간은 헤매다가 2017년 정도 돼야지 그 다음에는 한 4천 가겠네. 이걸로 보면 그래요. 이걸로 보면. 근데 뭐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냥 재밌잖아요. 재밌어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저는 재밌다고 표현하지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은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7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요. 1000에서 2000까지 갔다가 박스권으로 이끌어서 거의 그냥 안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랬을까? 이 미국이 4배, 5배 오르는 요 시기가 빵이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즉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면서 가는 대형 빅테크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 기업이. 그러면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10년의 시대를 또 다시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초연결 시대를 이끌고 가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발생이 되면서 이들이 시장을 끌고 가면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박스권에 있지 않고 강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의 시황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개념 없이 장기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의 개념을 볼 때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은 뭘로 봐야 되냐? 연결의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을 여는 게 메타버스가 된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년도에 너무 먼 얘기 이제 그만할게요. 내년도에 뭘 봐야 되느냐? 넥스트 이코노미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봐야겠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넥스트 모빌리티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미지 센서, AI 칩셋,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잘 보시면요. 자동차 쪽에 있는 자율주행과 그리고 이미지 센서, 레이더, 카메라 요쪽은 올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건 봐야 됩니다. 이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 하나하나에 종목들이 많이 딸려 있어요. 그중에 또 선별을 해야겠죠. 또 찾아야겠죠.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뭔지 잘 모르겠으면 자율주행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 레이더 ETF에 있는 거, 뭐 카메라 ETF에 있는 거, 넥스트 모빌리티에 있는 ETF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찾으면 쉬워지는 거죠. 훨씬 더. 왜냐하면 수급이 바탕이 돼야 되니까. 넥스트 디바이스, 메타버스가 그 핵심에 있는 거고 AR, VR, XR 기기가 있고 3D 게임이 있고 엣지 컴퓨팅이 있고 전력 반도체가 있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필요할 거고 클라우딩이 필요하고 헤드셋이 필요하고 글래스가 필요하고 광학 부품이 필요해요. 이것도 하나하나 다 거기 ETF에 있고 개발 종목들이 있어요. 아몰레드 관련된 뭐 광학 부품 관련된 뭐 종목들 이 리스팅이 있잖아요. 가능한 거기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하면 되겠죠. 이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제가 자율주행 종목, 소프트웨어 종목, 이미지센서 종목, 라이더 종목, 카메라 종목, 메타 이렇게 따지면 한 100개쯤 나올 것 같아요. 100개쯤 아마.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게요. 그중에서 또 거기서 한번 또 걸러야겠죠. 재무제표 보고 기술력도 보고 걸러야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자라는 거죠. 근데 뭐가 될 거라는 건 항상 가지고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린 에너지죠. 수소, 원전,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내년도에 각광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걸 굉장히 복합적이고 포괄적인데 이 안에서 저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IT들 그리고 메타버스에 기반이 되는 IT들 이거는 내년에 시황과 상관없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것이고 기관들이 특히 연기금이 그런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 중에서 사는 것들이 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 지수 요거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지금 차트 부분이 조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회를 다시 시간을 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던 그다음에도 꼭 이건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중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 지수가 우리나라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요. 중국이 한번 오르면 얘네들은 정말 개별 종목처럼 움직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수출조가 오르는 동안 지수가 무려 426%가 올랐어요. 2014년부터 15년도까지 내수주가 158% 올랐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이 사이에 우리 시장은 어땠냐? 얘네들하고 연동하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오르는 거는 우리한테 좋습니다. 우린 맨날 미국만 보고 있지만 지금 시대가 미국 우월주의니까 뭐 언제나 그랬지만 중국이 지금 소위 우리끼리 얘기하는 죽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미국을 바라보지만 중국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중국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상황계수가 0.82% 베타계수 1, 2 똑같이 가는 거죠. 엄청나게 높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 높은 이유는 저 멀리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 볼 때 중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기대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될지 않을지 모르겠고 제가 이 방송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방송을 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급등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할 때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주춤했을 때 미국장이 상대적으로 안 좋을 때 2006년도 2007년도 미국장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고요. 2014, 15 미국장이 금리 인상한다면서 올랐다가 나중에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을 때예요. 즉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과 하기 할 때 그쯤에 금리 때문에 미국이 좀 흔들릴 때 그럴 때 중국이 딱 치고 나가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굉장히 좋았다 그랬죠. 중국이. 2008년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2014년부터 15년도에 내수가 좀 급등했죠. 2015년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2015, 16, 17 금리 인상했어요. 이때 우리나라가 2016년도, 17년도에 올라서 역사 신고지수 찍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가 신고지수 2000포인트를 처음 찍었어요. 우리나라가 역사적 신고지수를 내면서 찍을 때가 중국이 좋았던 2007년도와 중국이 좋았던 2015년도, 2017년도 요때예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되고 중국은 주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또 폭락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의 움직임하고 전 세계의 흐름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요까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가볍게. 이거 중국을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볼 때 중국이 지수가 어느 정도 됐지? 요 정도는 우리가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 요거는 연말에 가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투자 아이디어에서 내년도에 정리 좀 해볼게요. 내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머징 마켓 좋지 않았고 우리 시장 좋지 않았고 걱정이 많아요. 금리 인상하는 동안에 자산 시장이 폭락 있고 있었고 시스템 위기도 발생이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예전에 얘들이 금리 인상할 때 우리가 위기를 겪었을 때 2000년도에서 2010년도에 있었던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평균 이익은 약 50조였고요. 2010년도에서 2020년도에는 약 90조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하향된 게 175조, 그다음에 2023년은 204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레벨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뭐 3,200, 3,300 가니까 이제 뭐 코스피 4,000 시대야. 좀 떨어지니까 이제 코스피 다시 2,000 갈 거야. 막 1,500 갈 거야. 이렇게 막 던지는 사람들 그냥 좀 비웃어 주시고요. 그건 이론적으로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막 던지는 얘기들이고,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 시장은 하방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시스템 위기에서 만약에 하방을 깨고 내려가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런 기회가 정말 좋다. 그래서 우리 약간 아래쪽으로 보시는 쪽에 센터장 한 분이 "이제 기회가 올 수 있으니 현금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내년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박스권에서 위쪽으로 좀 보고 있지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박스권에 진입하면서 개별 종목이 될 텐데, 개별 종목 장세에서 자동차와,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에서는 자율주행, 그리고 IT 쪽, 그리고 메타버스와 연관된 초윤결 시대에 관련된 것들은 계속해서 강할 수 있다.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너무 시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종목 위주로 거래를 해도 되는 시장이 좀 되고 있다. 시장이 막 폭락하는 시스템 위기가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강세 섹터에 있는 그런 강세 종목들은 자기 갈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 이렇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엄청 센데 시장이 폭락을 해요. 그 시장 때문에 같이 폭락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팔면 안 되는 거고, 그걸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사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음 오늘은 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해서 좀 사과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더듬게 됐네요. 뭔가 좀 죄송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